하루에 1조 2천억 원. 이게 지난 반년 동안 매일같이 우리 경제 시스템에 쏟아진 돈의 액수입니다. 네,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죠. 듣고 계신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이렇게 돈이 막 풀리고 있는데 왜 우리 쥐갑은 갈수록 얇아지고 거리 상점들은 문을 닫는 걸까요? 체감 경기는 정말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거대한 경제적 미스테리를 추적하는 미션을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전제 두 가지가 무너진 걸 확인했잖아요. 네, 시리즈 1편과 2편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그렇죠. 환율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전제일. 즉, 금리 제약이 F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세수 부족이랑 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 압박, 그 전제 2 역시 F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양대축이 다 막힌 거죠. 좋아요. 그럼 이 부분을 오늘 좀 더 깊이 파헤쳐 보죠. 시중에 돈은 역대 최대로 많다는데 왜 우리가 체감하는 실물 경제로는 돈이 전혀 흐르지 않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현상을 제대로 해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화월드 저자의 분석을 들여다볼 겁니다. 아, 만화월드 저자요? 네, 듣고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만화월드 저자의 방법론은 매우 엄격합니다. 데이터라는 팩트와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거시경제를 진단하거든요. 네, 팩트와 해석의 분리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모든 데이터는 한국은행 이코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금통의 의사록이라는 명확한 팩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알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팩트부터 바로 살펴보죠. 우리가 시중에 도는 통화량이라고 부르는 M2 수치입니다. 네, M2 수치를 보면 2025년 7월에 4,344조 원이었습니다. 4,344조 원이요? 그런데 이게 2026년 1월에는 4,561조 원으로 증가하죠. 와, 4,561조 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반년 만에 217조 원이 늘어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약 1.2조 원씩 풀린 셈인데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매일 조 단위의 돈이 풀리는데 체감 경기는 왜 바닥일까요? 이걸 비유하자면요. 8차선 고속도로에 차는 역대 최대로 많은데 정작 달릴 수 있는 차선은 2차선만 뚫려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아, 8차선에 2차선만 뚫려 있다. 차는 많은데 꽉 막혀 있다는 거군요. 네, 시중에 돈의 총량은 넘쳐나는데 실물로는 안 가는 역설이죠.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원시 유통 속도, 즉 V라는 지표입니다. 원시 유통 속도요? 그럼 과거 위기 때는 이 수치가 어땠나요? 기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위기별로 비교를 해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먼저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원시 유통 속도는 0.934였습니다. 0.934요?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요. 나라 전체가 휘청이고 기업들이 도산하던 그 외환위기 때도 최소한 시중의 돈이 이 정도 속도로는 돌았다는 뜻입니다. 아, 그 최악의 위기 때도 이 정도는 돌았다. 네,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 때 수치는 0.83입니다. 0.832. 좀 떨어졌네요. 그렇죠. 리먼 브러더스 충격으로 그 전 세계 글로벌 자금이 꽁꽁 얼어붙었을 때의 수치입니다. 글로벌 단위의 위기였으니까요. 아하, 그럼 코로나 때는 어땠습니까? 전 국민이 아예 집에 갇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는 0.670으로 뚝 떨어집니다. 0.670. 확실히 낮아졌네요. 전 국민이 물리적으로 집에 갇혀서 경제활동 자체가 올스톱되었을 때 나온 숫자니까요. 물리적 제약이 컸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경제가 다 열려 있는데. 현재, 그러니까 2025년 2분기 기준 수치는 0.616입니다. 잠깐만요. 0.616이요? 네, 이게 꽤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경제가 버젓이 열려 있고 사람들도 돌아다니는데 돈은 코로나 때보다 더 안 돌고 있다는 겁니다. 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코로나 때보다 돈이 안 돈다니. 그렇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원시 속도만 보면 당장 경제가 큰일 낸 것 같지만 이게 약간 착시일 수 있다고요? 네, 만화월드 저자도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분모 효과 때문이죠. 분모 효과요? 그러니까 계산식의 밑바탕이 커졌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시대가 변했잖아요.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스마트폰 간편 결제가 일상화되고 또 증권사 MMF 자동이체 같은 게 생기면서요.
아, 결제 시스템이 발달했죠. 네. 그러다 보니 언제든 쓸 수 있는 통화량, 즉 M2라는 분모 자체가 구조적으로 급증해버린 겁니다. 아, 비유하자면 파이프 안에 흐르는 물, 그 분모 자체가 너무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유속이 느려 보이는 착시 현상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추세를 걷어낸 보정 지표를 봐야 진짜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 추세를 걷어낸 보정 지표가 필요하다. 그럼 그 보정 속도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네, 보정 속도인 V1 수치는 1.1006입니다. 마나월드 분석에서는 이걸 높음으로 확정 판정합니다. 1.1006. 높음 확정이군요. 이 숫자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평균 대비 약 10% 빠르다는 겁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건 돈이 한번 풀리면 시장에서 빨리 움직이긴 한다는 뜻이죠. 돈이 빨리 움직인다. 네, 하지만 문제는 그 빠른 돈이 대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방향이 중요하군요. 그럼 그 돈이 실물 경제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는 뭔가요? 그게 바로 표준화 슴수 M1이라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는 0.7909로 낮음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0.7909. 낮음 확정. 은행이랑 관련된 수치인가요? 네, 은행이 받은 돈 100원 중에 79원어치만 실물 경제로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아, 그럼 나머지 21원은요? 나머지 21호는 은행 시스템 안에서만 맴돌고 밖으로 아예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속도와 승수를 합친 판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중 확정은 없음이고요. 레짐 4분면으로 보면 회복 국면에 해당합니다. 회복 국면이요? 네, 마나월드의 체인 지수를 보면 더 명확한데 속도는 120 이상으로 IMF 대비 20% 이상 빠릅니다. 그런데 승수는 약 50으로 IMF 때의 절반 수준이죠. 아, 속도는 엄청 빠르지만 실물로 가는 힘은 절반이다. 비유하자면 심장은 세게 뛰는데 혈관이 절반으로 좁아진 상태네요. 맞습니다. 피가 손끝까지 안 가는 거죠. 심장에서 아무리 강하게 피를 뿜어내도 혈관이 막혀 있으니까요. 무서운 비유네요. 그럼 과거의 위기 때랑 이 패턴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표 4에 역사적 비교를 한번 볼까요? 네. 먼저 1998년 2분기 IMF 당시입니다. 보정 속도 V1은 0.861이었고 표준화 승수 M은 1.548이었습니다. 속도는 낮은데 승수는 오히려 높았네요. 네, 외환 위기 당시라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돈 도는 속도는 완전히 죽었지만요. 그렇죠.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시장에 억지로 쏟아부으면서 돈을 불리는 힘인 승수는 오히려 올라갔던 특이한 패턴입니다. 아, 억지로 피를 돌린 거군요. 그럼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요? 2009년 1분기에는 V1이 0.942, 그리고 M은 대략 1.08 정도였습니다. 이건 둘 다 중간 정도네요. 네, 혼합 패턴이죠. 글로벌 충격이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정부가 빠르게 재정을 풀어서 방어하면서 속도와 승수 모두 중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정부 방어가 먹혔군요. 그럼 코로나 때는 달랐습니까? 네, 2020년 4분기를 보면 V1은 1.08 부근, M은 0.70 부근이었습니다. 승수가 확 떨어졌네요.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려서 속도는 억지로 끌어올렸죠. 하지만 은행들은 미래가 불안하니 몸을 사리고 리스크를 줄이느라 승수가 바닥을 쳤습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준 거군요. 그럼 최근으로 와서 2025년 2분기는 어땠나요? 2025년 2분기는 V1 1.059, M은 0.720을 기록했습니다. 아, 방금 말씀하신 코로나 후반의 상황이랑 매우 유사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장 최근인 2025년 4분기 수치입니다. V1은 1.1006, M은 0.7909입니다. 아까 본 그 숫자네요. 네, 코로나 패턴의 변형이죠. 속도는 더 강화됐고 승수도 소폭 개선됐지만요. 결국 정부 재정이라는 주사제로 심장만 뛰게 할 뿐입니다. 모세혈관이 가늘어져서 피가 손끝까지 안 가는 근본 문제는 여전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모세혈관은 여전히 막혀 있다.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그 넘쳐나는 피, 그러니까 그 많은 M2 돈을 도대체 누가 다 쥐고 있는 걸까요? 경제주체별 통화 보유를 보면 가계가 2,228조 원으로 전체의 51.3%를 차지하거든요. 네, 가장 비중이 큽니다. 이걸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약 4,3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통장에 그만큼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건 전형적인 평균의 함정이죠. 그럼 진짜 돈을 쥐고 있는 건 어딘가요?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이 1,201조 원을 보유하며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01조 원이요? 이게 2019년에 750조 원이었거든요. 거기서 무려 60%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와, 60%나 늘었다고요? 기업이 돈을 벌어서 그렇게 쌓아둔 건가요? 네, 기업이 돈을 벌어도 투자를 안 하고 금고에 쌓아둔다는 뜻입니다. 왜 투자를 안 하는지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렇군요. 참고로 기타 금융이 724조 원으로 16.7%, 그리고 공공부문이 191조 원으로 4.4%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왜 그 많은 돈을 쥐고도 가만히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보여주는 3대 실물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투자 기피 현상입니다. 투자를 안 한다고요? 네,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1.8%,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3.9%를 기록했습니다. 돈을 벌어도 금고에 쌓아두기만 하는 거죠. 현실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향후 경기가 누 불확실하니까 기업들이 시설이나 건설에 투자를 전혀 안 하고 몸을 잔뜩 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지갑을 잦는다. 두 번째 증거는 뭔가요? 두 번째는 좀비 기업의 누적입니다. 자기가 영업해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즉 이자 보상 비율 100% 미만인 기업이 전체의 42.8%에 달합니다. 10곳 중에 4곳 이상이 은행 이자조차 못 내고 있다고요? 네, 사실상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상태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니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돌 리가 없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그럼 세 번째 증거는요? 세 번째는 돌려막기입니다. 회사채 차환 비중이 79.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79.6%. 그러니까 거의 80%네요. 네. 시장에 새 돈이 들어와도 그중 80%가 옛날 빚 갚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 새로운 미래 투자로 갈 돈의 씨가 아예 말랐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혈관이 그렇게 막혔다면 뚫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새로운 도구를 꺼내 들었다고요? 네, 2025년 12월 14일에 의결해서 2026년 1월 2일에 전격 시행한 한은 긴급여신 제도입니다. 긴급여신이요? 표면적인 명분은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한 유동성 안전판이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뱅크런 방지용이다? 하지만 마나월드가 담보 조건을 분석해보니 실제 목적은 신용경색 방지였습니다. 담보가 뭐가 달랐나요? 담보가 예금이 아니라 기업의 대출 채권이었거든요. 그것도 BBB 이상 그리고 예상 부도 확률 1.0% 이내의 우량 채권만 받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철저히 제외했고요. 왜 기업 대출 채권을 담보로 잡은 거죠? 은행 자산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은행 자산의 69%가 대출 채권이고 시장성 증권은 18.6%에 불과하거든요. 아, 자산의 70%가 대출이군요. 네, 위기 상황에서 은행이 자기 살겠다고 대출을 무자비하게 회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멀쩡한 기업들까지 연쇄부도로 죽게 됩니다. 돈줄이 마르니까요. 그래서 한은이 대출 채권 자체를 담보로 잡아주는 일종의 우회 배관을 깔아준 겁니다. 아, 대출 회수하지 말라고 든든한 우회 배관을 깔아준 거군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미국에도 있지 않나요? SRF라고 하던데요? 네, 미국의 SRF 제도와 한국의 제도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SRF는 자동룰 기반으로 작동하고 국채를 담보로 하며 평소에도 상설창고로 열려 있어서 낙인 효과가 없습니다. 낙인 효과가 없다. 반면 한국은요? 한국은 재량형입니다. 금통이 의결을 거쳐 비상가동하고 대출 채권을 담보로 받죠. 그래서 치명적인 낙인 효과 위험이 존재합니다. 아, 한은이 창고를 열면 시장이 겁을 먹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2025년 12월 19일에 열린 금통위 24차 의사록을 보면 그 딜레마가 정확히 나옵니다. 위원들이 상황임을 자인하는 낙인 효과와 부작용을 크게 우려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건가요? 환율이 1,500원대인 아주 불안한 상황에서 한은이 덜컥 상설 기상창고를 열어버리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가 진짜 위험하구나 하고 자금을 다 빼버릴 수 있습니다. 비상약을 꺼내는 순간 오히려 병이 더 커 보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 배치, 프리포지셔닝 전략을 쓴 겁니다. 제도로서 배관은 미리 깔아두되 그 밸브는 한은이 상황을 봐서 직접 여는 재량형을 택한 거죠. 아,
밸브 통제 보존을 한은이 쥐고 있다. 그럼 이 배관의 수혜자와 비수혜자는 어떻게 나뉘나요? 수혜자는 1금융권 시중은행과 BBB- 이상의 우량 기업들입니다. 그럼 비수혜자는요? 반대로 BBB- 미만의 비우량 기업, 가계, 그리고 비은행 금융기관은 철저히 배제됩니다. 비은행권은 안 그래도 상황이 안 좋지 않나요? 네, 금통위 4차 의사록 팩트를 보면 이미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7%를 넘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확 와닿는 비유네요. 튼튼한 집에만 안전배관이 쫙 연결되고 정작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초가집엔 배관이 아예 없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튼튼한 집에만 배관을 달아주면 은행들이 한은이 책임져 주겠지 하고 부실 대출을 막 해주는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한 통제 장치, 즉 3단계 규율 체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치인가요? 첫째, 철저히 우량 자산으로만 담보를 제한해서 부실을 떠넘기는 걸 원천 차단합니다. 네. 둘째, 한은이 규제 권한을 쥐고 직접 검사와 감독을 하며 사후 감시를 합니다. 감시를 철저히 한다. 셋째, 특정 은행이 이 제도에 몰빵하지 않도록 한도를 관리합니다. 과도한 의존을 막는 거죠. 아, 장치는 정말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군요. 장치는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전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죠. 마나월드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관찰의 영역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함부로 예측하지 않고 지켜본다는 거군요. 그럼 실전 결과를 보죠. 이 제도가 2026년 1월 2일에 시행되고 3월 31일까지 무려 3개월 동안 밸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가동 상태였어요. 네, 단 한 번도 안 열렸죠. 왜 안 쓴 걸까요? 이것은 마나월드 저자의 가설입니다만 이 배관은 밸브를 열지 않아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은행들이 극단적인 대출 회수를 자제하도록 만드는 억제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존재 자체가 방어막이 된 거다. 가설이긴 하지만 일리가 있네요. 네, 하지만 실전 충격 앞에서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3월 초에 코스피가 이틀간 무려 20%나 급락하는 폭락장이 왔었죠. 맞아요. 그때 금투협 기준 반대 매매가 2272억 원이나 터지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한은의 훌륭한 밸관은 은행과 우량 기업을 잇는 백스톱일 뿐 증권사에서 개인 투자자로 이어지는 경로는 전혀 커버하지 못합니다. 주식시장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설계라는 거군요. 네, 주식시장의 충격을 흡수할 수 없었죠. 와, 여기서 진짜 순기능 불작동의 역설이 나오네요. 그 전에 코스피가 6,347이라는 역사적 고점까지 치솟는 엄청난 화랑기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 화려한 시기에도 한은은 기업 유동성이 마를까봐 비상 배관을 깔아야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 모순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 화랑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서 실물로 돈이 부드럽게 흘렀다면 한은이 왜 눈치 보며 이런 비상 배관을 깔았겠습니까? 아, 이것이야말로 자산시장과 실물 경제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다. 그래서 시리즈 1편에서 다뤘던 전제 3, 통화가 실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조건 역시 조건부 F 판정을 받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상황을 4가지 지표로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어떤 지표들인가요? 기업의 신용 위험을 보여주는 A등급과 BBB 등급 회사채 스프레드, 단기자금 동향인 CP 발행량, 은행 대출 성장률, 그리고 은행채 발행량입니다. 이 지표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이 기나긴 체인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리 제약이 F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재정 압박 역시 F를 받았죠. 그러면서 국채가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크라우딩 아웃이 발생했고, 그 결과 은행 통화 승수가 부진해지면서 돈이 실물로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한은이 긴급 배관을 투입했지만 결국 주식시장 화랑에도 불구하고 순기능 불작동이 확인되면서 전제 3이 조건부 F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네, 정말 숨막히는 논리적 흐름이네요. 결국 마너월드 저자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던지는 묵직한 화두는 이겁니다. 뭔가요? 정부가 은연중에 던지는 메시지 부동산 하지마, 주식해. 과연 이 메시지가 지금의 이 꽉 막힌 경제구조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여기까지가 8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볼 점이 많네요. 다음 시리즈 4편에서는 자산 채널 이동에 대한 실증 분석이 이어진다고 하니까 그것도 꼭 딥다이브 해봐야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깊은 대화를 종합해 볼 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는데 손끝은 차갑게 식어가는 이 경제라는 환자에게 과연 주식이라는 진통제만 계속 놔주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막혀버린 초가집의 배관부터 피가 나더라도 다시 뚫어야 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